예, 안녕하십니까. 아투TV의 신혜식입니다. 11월은 대변혁의 시기 같아요. 정치 변혁의 시기. 11월 15일, 25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종 선고 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내일 모레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마주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 정치가 아주 급변할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지금 또 미국 대선도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소식 이모저모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정치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 뛰어야지 평론가지. 뭐 밖에서 저처럼 뭐 그냥 기사나 보고 이렇게 평론하는 건 평론이 아니고, 하여튼 최고의 평론가, 또 국민의힘의 최고의 애국자, 김재원 최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 평론가 하니까 조금 색다른데요. 이거 평론하시니까. 평론은 보통 실제 정치는 하지 않고 감나라 그러네. 그래서 제가 최고의 평론가라고 말해요.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소설을 쓰지 않는 사람이 소설 평론가를 하고 시를 쓰지 않는 사람이 시 평론하고 음식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또 음식 평론가라고. 그렇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정치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제가 평론가를 평론하죠. 평론가를 평론하는. 그 정확한데요. 평론가를 평론하는. 근데 지금 정치가 말이죠. 밖에서 보기에는 이 평론가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 하는데 이게 애매해졌어요. 뭐가 국민 눈높이냐? 정치 현장의 국민 눈높이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게 그 과거에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한때 새정치로 선풍적인 인기를 거뒀어요. 그렇죠. 새정치. 그때 안철수의 새정치는 제가 생각한 데는 최근 20년 동안 최고의 히트작이었어요. 히트작이었죠. 그래서 늘 이제 궁금한 게 결국은 안철수가 도대체 새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새정치가 뭐냐? 이러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이랬거든. 국민들이 새정치 다 알고 있다. 결국에는 안철수의 새정치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죠. 끝났죠. 네. 끝나버렸죠. 저도 맨 처음에 뉴 소나타가 나왔을 때, 야, 뉴 소나타 이거 대단하다.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름 바꿔버리더라고요. 소나타 EF인지 뭔지. EF도 나오고, 소나타 그 88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스텔라 새롭다. 88. 새롭다, 새거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혹하지만 실질적인 게 없으면 그거야말로 올드한 정치 캐치프레이즈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 눈높이라고 한 것도 이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뭉뚱그려서 그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예요. 국민은 빠져 있어요 거기에. 네. 야, 그래서 자 어쨌건 지금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여야 될 텐데 그 국민 눈높이가 뭔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는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바로 이제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 성사까지도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한동훈 대표 측에서 조율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또 이루어졌고. 저기 헷갈려요.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아니, 헷갈릴 게 없고, 오늘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이 민심이 돌아섰다,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를 하라.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 대외활동 중단하라. 세 번째, 인적 쇄신하라. 네 번째, 특별감찰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사실 여당 대표가
뭐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독단적이다. 그래서 독단적이다. 국민들이 이 분노를 사고 있다고 했나요? 아니면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21년이 되었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외국에도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과하라고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저도 이게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 쉽게 말해서 적극적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왜 적극적 주도적이냐. 이게 자꾸 그냥 미루면 한동훈 대표는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난다고요, 지금. 늘어나고 하나가 더 늘어나. 사과하라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예. 야당도 또 늘어나고 또 이제 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 또 이제 훈장 선생님처럼 또 예. 사설 같은 데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종편 패널들까지 다 또 그중에 훈수뜨기 좋아하는 분들 또 있어요. 예. 이야기하면 수십 가지 나와요, 이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자꾸 밀려서 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나열은 다 돼 있잖아요. 뭐 사과하는 것부터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또 사과를 할 것인지, 유감 표명을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가서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마이크 조절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있는데 이런 것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을 전부 두고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가능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가능한 것은 하나하나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건 뭐 무슨 조치를 하면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하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 채권자가 되고 대통령은 채무자가 되고 계속 그 훈수 뜨는 데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그 숙제 안 하는 학생처럼 되고 이러니 그렇죠. 주도적으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하고도 상의해 보니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네. 어제 오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내가 그러면 7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한동훈 대표는 뭐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쭉 그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과의 소통의 중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을 쉬운 일이 아닌 게 왜냐하면 첫째 대통령의 입장이 되면 고려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걸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항공모함 바꾸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막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 안 따르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막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고 대통령께서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어떤 조치를 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좀 저는 좀 하여튼 그게 맞느냐라는 데 대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대통령한테도 도움되지 않고 당에도 도움되지 않고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내부에서 여러 네. 가지 말들이 많다 보면은 뭐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 좀 짜증이 나죠. 짜증나고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봐요. 정치 세력 간에 이제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들은 뭐 해먹을 게 그래 많나. 아, 그렇죠. 뭐 저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저끼리 왜 저리 싸워. 뭔가 있나 보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표현을 흔히 언론에 이렇게 표현하죠. 싸잡아 비난한다. 싸잡아 비난한다. 뭐 잘못했고 뭐 잘못 예, 안 하고 따지고 하지 않고 둘 다 나빠 뭐 이러고 둘다 한단 나빠. 아,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대통령이 이제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겠다. 사안에 대해서 모두 솔직하게 설명하겠다. 근데 그 중심에 바로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있는데 네. 저는 이 명태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딱 보자마자 사기꾼. 그래고 다음부터 연락을 안 했거든요. 아니 또 우리 신혜식 대표님도 문 밖에 매여 있는 개라서 안에서 방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애완견의 생활을 모르고 사기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저보고는 그랬어요. 네. 하여튼 당신이 말이야 문 밖에 매여 있는 개인데 어떻게 문 밖에 주인과 이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방 안에서 있는 이 반려견하고 어떻게 처지가 같으냐? 문 밖에 매여 있는 개가 어떻게 방 안에 있는 개의 생활을 아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건방이네. 거기다가 김재원 씨 당신은 이 공천 떨어진 이유를 알기나 아냐? 응? 야, 그럼 자기가 도와줄 것처럼 해서 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페이스북에 아. 쉽게 말해서 당신은 공천 떨어진 이유도 모르면서 공천 왜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모르면서 내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때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죠. 그러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지 마라. 이런 논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 사람 조금만 더 다그치면 누가 내 공천 떨어뜨리는데 작당을 했는가 폭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상당히 몰아붙였더니 그 다음에는 얘기 격분해서 예. 격분해서 막 하다가 나중에 한 줄을 올렸어요. 예. 김재원 씨는 공천 떨어진 이유를 윤핵관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거 뻔한 얘기를 무슨. 이것도 국민 눈높이로 돌아갔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게 또 모르고 떠드는구나 싶어서 그냥 그때부터 인질범은 자극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인질범. 제가 네. 만났을 때 네. 김종인을 만나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된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문항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인가? 그 옆엔 또 김영선 의원도 함께 있고 말이죠. 이거 진짜가 뭔가 생각하다가 아니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어? 그리고 김종인을 만나?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뭔가 좀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신의 한 수도 뭐 유튜버들 많으니까 네. 뭐 그걸 통해서 뭐 여론을 이제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정치권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의도만 한 1,000명쯤 돼요. 1,000명쯤. 그러니까 맞겠다. 저도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정치인들은 잘 못 보겠고 그런 사람들 저 커피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아니 저한테 이제 또 직접 접근을 많이 해요. 딱 와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명함을 주면 명함을 보면 대체로 이분은
이분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게 명함을 받잖아요. 명함을 이래 저도 명함을 주는 수가 있어요. 주고 나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명함 딱 보면 이렇게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러면 명함을 제가 오늘 명함을 안 갖고 왔습니다. 주면 괜히 자꾸 전화 오고. 전화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김재원이 내가 키우고 있다고. 맞아. 네, 신혜 씨도 키우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다 유튜버 키웠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별소리 다 해요. 내가 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 좀 잘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키웠다는 사람이 많은데 명태균도 그러고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저한테 와서 한 얘기. 이준석을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준석과 실제로 사진도 찍고 사진도 천하람하고 사진도 아주 나무도 심고 이준석 천하람을 양쪽에 데리고 거느리고 있어요.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명태균은 바로 이준석이 지금 당으로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준석을 통해서 보증수표처럼 말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정치와 관련해서는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명태균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운 분. 아니 당대표가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당대표가 명태균은 이준석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접근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왔기 때문에 먼저 이준석부터 녹취록을 다 보고 사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딱 한번 공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지금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지금도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은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정치권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사이 좋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대체로 이준석 의원은 사이 좋은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정치할 때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컴퓨터 게임처럼 누가 나타나면 일단 쏴 죽이고 밟고 지나가는 데 익숙하지. 예.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끌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아주 자기 그냥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빼놓고는 제가 좀 그렇게 느꼈는데 명태균하고 친하다. 명태균 씨는 명사장 하면서 예.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예. 명태균 씨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과 굉장히 친하고 밀접했고 정치적으로 조언을 하던 관계였고 그런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준석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은 딱 조금 생각이 주장이 다른데 이게 명태균 씨가 일단 이준석 의원을 대표로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예.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고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시는 의원이 아니죠. 우리 국민의힘에 당대표로 등장하는 과정은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번에 또 등장하는 PNR이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 회사에서 당대표 여론조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갑자기 어느 날 2등으로 또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1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등을 나경원이 1등 하다가 2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쫙 무슨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예. 근데 이준석 의원은 그것도 또 부정선거론자다 이렇게
조롱을 해버렸는데 예. 어쨌든 그 여론조사 회사가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계속한 예도 없었고, 좀 수상하죠. 예, 뭐 하여튼 의혹이 있죠. 거기다가 20대 뭐 남성 여성 저 응답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 뭐 이런 거부터 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이 PNR 여론조사가 즉 명태균 씨가 만약에 여론조사로 도와줬다고 하면 이준석 의원은 정치 일생에는 가장 크게 도와준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PNR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준석 의원을 띄워줬다 하더라도 이준석 의원은 크게 도움을 받은 분이죠. 그 명태균하고 이준석하고 친한 사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제 그 소개받은 루트는 다를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 상당히 전문가네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바로는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그 당대표 시절에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주장은 쏙 빼요. 여론조사는 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 뭘 도움받았다고, 뭘 도움받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가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와 있더라. 야, 네.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도와준 열심히 했다. 뭐 그런데 명태균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표를 얻어줄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분은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에게 데려온 사람은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이었죠. 김영선 의원이 저 창원에서 그냥 여론조사 가공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를 하는 동네 듣보잡을 서울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려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도 소개하고, 옆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소개해줘. 근데 아마 이준석 그때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온 이준석 후보에게도 소개를 했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신혜식 대표님한테도 소개해주고, 예. 또 뭐 오세훈 또 거기도 소개해주고, 하여튼 원희룡 쪽도 뭐 소개받았고. 하여튼 다 끌고 다녔어 이 사람이. 그래서 김영선. 하여튼 그때 만날 때마다 얘기는 내가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다. 이게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장에서는 김영선 이분이 중앙무대에 데뷔시킨 그 분이고, 김영선 의원이 그 윤석열 후보에게 데려와서는 명태균 이분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을 아버지로 모신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로 모신다. 정치적 스승이니 뭐니 해갖고. 명태균을 통하면 이준석이나 그 김종인 위원장을 모두 데려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갖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열 전화도 하고 대통령하고 뭐 했다는. 그 입당 전에 네. 치킨집에서 만난 거. 네, 그것도 뭐 뒤에서 자기가 기획을 했다는 뭐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데, 물론 뭐 제가 봐서 명태균 씨는 옆에서 조금 얼쩡거리는 거 하나로 천지창조도 다 자기가 했다 할 사람이니까 예. 뭐 그거는 한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와 그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간관계에서는 제일 가깝게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저 칠불사에서 무슨 나무 하나 심었죠. 홍미화도 심고, 또 이 김영선 의원을 폭로시켜서 국민의힘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김영선은 비례대표 1번을 주자라는 음모를 꾸미고
했는데 그때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를 막아버렸다. 뭐 그런 생각, 그런 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폭로를 하려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일부. 그래서 그 폭로하는 날 그날 무슨 홍미아 신문 삽질한 사진도 있고 나중에 예. 시외버스 터미널에 와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또 하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 보도가 뭐냐면 법적인 문제는 뒤로 해도 된다. 네. 왜 전화를 했느냐? 왜 연락했느냐? 이것만 갖고도 사과할 사안이다. 라는 취지의 오늘 발언이 나와서 네.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부분을 설명한 거죠.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그래 그 당시에는 이준석도 여론조사를 좋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또 이준석 쪽에서 소개도 해줬고 김종인도 알고 하니 아니 전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연락한 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발언이 나와서 야 이거는 대통령을 너무 궁지로 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뭐 대통령을 궁지로 몬 건 당연하고 단지 이제 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는 경우가 사적인 대화 없죠. 예, 그게 공개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해서 그걸 또 제3자한테 들려주면서 그것이 또 내용이 어쨌든 공천에 관련된 거니까 좀 민감한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 발언이 공개가 됐을 때 우리는 당장에 따져봐야 되는 것이 법적인 문제부터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당장에 이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했으니 탄핵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조국 이런 분들은 뭐 원래 약간 없어도 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다 불법행위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법행위인지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명백하게 불법하다면 그때는 대응 방향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야당에서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니 우리는 처음에 이건 일단 국민들한테 참 이런 그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된 것은 국민들에게 참 놀라운 그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한 일인데 그 원내대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자꾸 불법이라고 하지 마라. 저 사람들 이것도 또 이걸 근거로 빌미 잡아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엉터리니까 불법 아니다 하고 설명하고 저도 나서서 판례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불법 아니니까 괜찮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가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는 좀 놀라운 일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아 불법이고 저쪽 불법이라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너 당신 저 불법했으니까 처벌받아야죠. 예. 그런데 이걸 모를 리가 없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먼저 불법을 논할 때가 아니다 하니까 차라리 제 같으면 불법이 아닌 것은 나도 알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마음을 다쳤다. 그러니까 그 점까지 우리가 어루만져야 된다. 그런 정도 이야기였다면 그래도 조금 좀 걱정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녹취 파일이 지금 편집됐다. 강승규 의원이 이제 교수 전문가 5명을 동원해서 편집됐다. 짜깁기 됐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우선에 대화 내용이 잘 보면 첫째 하나는 편집이라는 게 원래 대화 내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선이 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한 거, 예,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말은 이걸 들려주는 걸 제3자가 녹음했다는 거잖아요. 그 그것도 주장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들려주는 걸 녹음한 거를 그거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라서 녹음이 불법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그렇죠. 또는 아니 그 예를 들어 지금 가설인데 명태균 씨가 이 녹취 파일을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맡겼다. 그랬는데 그 업체에서 유출됐다. 유출을 시켰다. 이건 명백히 불법 행위예요.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 파일을 들고 제3자가 켜고 그걸 옆에서 녹음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개한 것 아닌가. 근데 그걸 네. 이제 녹취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편집을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라면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녹음 파일을 자르면 너무 흔적이 남으니까 예, 예. 다시 재녹음을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걸 뭐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오늘 또 그 보도를 한 거 보면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제3자하고 둘이서 통하는 내용을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녹음이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이게 누가 그 누설했는가? 그러면 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유출했다면 이건 명백히 불법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서 가공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었던 말도 그 드러내고 편집을 해서 좀 더 그 대통령이 마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예.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이거 공천에 개입했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물론 당연히 있고 거기다가 이것을 지금 공개하는 것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좀 피해가고 그 녹취 파일을 습득한 그 경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지금 그 제3호 변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예.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보내고 있는 녹취 파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것은 뭐 어떤 상황이고 이건 어떤 상황이고 해명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그렇죠. 또 조작된 것이 아닌지도 아울러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본 파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뭐 공개할 이유가 예, 없죠. 일단 녹취가 볼륨 상태가 목소리가 상이하고 배경음이 똑같은 상태에서 볼륨 상태가 상이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뭐 하여튼 김영선 의원이 참 열심히 했다. 근데 당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반발이 있다. 예. 근데 공천 얘기는 없었고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명태균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갖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뭐 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했는데, 반발이 심해. 근데 그 반발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완전 극과 극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작 명태균 씨하고 더 친했잖아요. 가까워서 전혀 반발하지 않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제가 안 하면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할 텐데 그때 김영선 의원 공천하는 거는 사실상 이준석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그 명태균과의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준석 의원은 그때 당시 대표로서 김영선 의원 공천하는 것은 즉히 순리였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준석은 큰 도움을 받았고 명태균에게 선거와 관련해서 네. 굳이 대통령한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지나면 이준석과 네.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다이다이 떠갖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거기다 대통령을 집어넣어갖고 지금 이 문제를 키워서 네.
마치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만들어 놨다. 근데 그 녹취 파일을 보면은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이 말의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어지질 않아. 갑자기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발이 심해. 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반발이 심해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안 되겠어. 어려워. 그 뒤에 붙은 거 반발이 심했지만 내가 마무리 줬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발이 심해하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런 대화는 예의상도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반발이 심해 근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해준다고 그랬어. 반발이 심하다고 그랬지. 근데 뭐 어쨌든 명태균 씨는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전부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전부 다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대화 자체를 그런 말을 해놓고 예. 그걸 갖다 놓고 이제 막 그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예.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예, 예. 민주당이 이 명태균의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 폭로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사실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호재다 이렇게 해서 마구 활용을 그렇죠, 하고 예. 있어요. 근데 명태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 변호사는 이거라는 거야. 예, 지금 스마트폰. 예, 이거 어디다 숨겨놓고 숨겨놨다 그러잖아요. 네. 이걸 그래서 내가 이 세 개를 아버지 산소에 숨겨놨다. 화장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게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날 그날 언론에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지검 검사들이 황당하잖아요. 집에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예, 스마트폰은 없고 아버지 산소에 화장해놨다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 산소가 없대요. 화장해. 화장을 하고 상고를 해서.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그냥 뭐 근데 생활화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것도 제3자하고 떠드는 걸 가지고 뭐 자기가 막 폼 잡고 뻐기면 봐라 이게 지금 명태균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막 떠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민주당이 지금 드디어 내놓은 회심의 카드가 탄핵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보수 진영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으니까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 임기 단축 개헌. 하야라는 거죠. 임기 단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하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임기 단축 개헌을 하더라도 그건 당대 대통령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원래.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임기 단축 개헌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소추가 되어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국회에서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간질에서 한 8명만 동의하고, 지난번 탄핵 때 했듯이, 그죠? 예. 8명만 동의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만 통과하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 지금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거든요. 예. 근데 임기단축 개헌의 목표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년 2025년 5월 10일이야. 2025년 5월. 2025년 5월 10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킨다 이 주장이죠. 예.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2024년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잖아요. 선고. 그런데 지금 대법원 그 예규로 규정으로 만들어서 선거법 위반은 항소심 대법원은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선고 6개월 끝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이런 소리 하는데 빨리 이제 11월 대법원 15일 판결 날, 나오기 전에 그냥 11월 15일 날 유죄 선고가 나면 이제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면 이게 플러스 6개월 하면 2025년 5월 15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헌법을 5월 10일까지 한 5일 전에 대법원 선고 나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로부터
한 달 전에 벌써 대선 그 선거운동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개헌을 해서 적어도 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나기 전에 개헌을 해서 윤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그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그 전에 해가지고 2025년 5월 10일 날에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자기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교도소 안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얄팍한데요. 아니 근데 뻔히 속보이는. 아니 속보이는 건 둘째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아니, 가능하지 않죠. 헌법을 개헌하려면 지금부터 해서 개헌을 유도를 하고 개헌에 대해서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그러면 이제 개헌안을 제안을 해야 돼요. 국회 제적 과반수. 민주당이 제안을 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을 갖고 개헌하는지 국민 동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먼저 개헌을 제안을 하면 발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이제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예. 그러면 이게 공고를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예. 20일 동안 이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이 지금 발의되었습니다. 2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 그 제적 3분의 2. 3분의 2. 예, 그러면 200표가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통과돼도 또 국민투표를 해야 돼. 국민투표해야죠.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권자의 반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 반이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한 사람 교도소 안 보내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하러 가야 되잖아요. 진짜.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거의 하겠습니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 멀쩡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 탄핵으로 들어가는 건 부담스럽고 역풍이 온다. 또 하나는 지금 탄핵을 하려면 탄핵 소추가 되어도 헌법재판관이 9명이 선거에서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6명 뽑아놓고 지금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줘. 나머지 계속. 3명을 안 뽑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하면 이 3명을 뽑아야 되거든. 예. 그러면 민주당 1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도 1명, 그 다음에 또 여야 합의를 1명. 한 명. 이걸 해주기 싫은 거야, 이걸. 그러면 방통이 지금 방통이 탄핵된 거 지금 계류시키려고 계속. 그것도 끝까지 가려고 이러는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느니 차라리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그거 할 수 있으면 탄핵 소추하려면 어차피 200명 이상 필요하니까 차라리 그냥 이러느니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국민 투표로 넘어가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구나. 다 좀 이상하구나. 더 나가서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지난번에 탄핵으로 정권을 쉽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교도소 안 가려고 그래. 개헌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일찍 단축시키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새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재판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 안 가고 대통령 되면 재판 전부 수습시키고 말이죠. 아무리 재판하려고 해도 대통령 잡으러 판사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이래요. 이게 참. 이게 정치권이 이렇게 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도 국민이 키 큰 국민도 있고 키 작은 국민도 있어서 눈높이도 각각 다른데. 이거는 아무리 눈높이를 낮춰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민주당은 이게 정상이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눈높이를 낮춰도. 근데 이런 부분을 네. 오늘 좀 저는 이제 방송에서 네. 우리 김재원 최고에게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지금 대통령 사과해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라. 라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소상하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 문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는
전화로라도 이야기하겠다. 또 아니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일 사이가 좋았던 분, 가까웠던 분이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요즘 좀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님 뭐 그동안은 뭐 이렇게 좀 제가 죄송하고 이번에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든지, 그렇죠. 예, 또는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판단을 잘하게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바꾸도록 도와주면 몰라도 만천하에 이렇게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나오지 말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듣고 인적 쇄신도 하고 예. 그 요번 오늘은 또 뭐 최고위원 하나가 네. 자화자찬하지 말고 이것도 포함시켰대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하지 말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우리 당이 배출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동네북으로 아무나 두들기면 되는 동네북으로 생각하는지 이렇게 되면 사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여당 내에서 또 비판을 하게 되고 여당에서 비판을 하면 그 다음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같은 땅에서 저런 평가를 하겠냐 해서 지지율은 또 떨어지고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 지지율은 그럼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당대표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대표는 왜 저렇게 싸우나? 또 지지율 떨어져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니. 그래서 또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외활동 중단,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보이진 않는데 거의 중단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할 때도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면 안 된다. 예, 그것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얘기를 하던데, 아니 해외 순방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은데요. 이게 대통령이 그 국가 원수로서 이것도 다자간 국제 외교거든요. 예. 그럼 다자간 국제 외교를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국가 원수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영부인을 대동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과 그 외국의 국가원수와의 대화 내지 그 회담도 있지만 영부인들 간에도 선물도 교환하고 뭐 그렇죠. 대화도 하고 또 그 나라의 그 불이웃도 좀 보고 저 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것이 최소한의 활동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가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게 이슈가 되겠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부인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논란이 되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국가적으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저렇게 해서 그것도 큰일이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야 뭐 늘 떠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당에서 저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자원봉사 단체에 계신 분,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이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급하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영부인이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자원봉사 활동 열심히 해도 언론 보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부인이 오는 게 다른 무슨 어떤 이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와서 사진 하나 찍어주고 우리 이렇게 한인단체가 열심히 지금 자원봉사도 하고 불이웃 돕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대요. 돈 100만금을 줘도 어려운 일인데 영부인이 와서 그런 활동을 곳곳에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 활동, 그다음에 불이웃 활동, 그다음에 환경보호 관련해서 뭐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더라도 영부인이 가서, 그리고 영부인이 가면 특히 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그 나라 퍼스트 레이디도 함께 가는 거죠. 우리 여기 꼭 가고 싶다 그러면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게 그거야말로 최고의 외교 활동인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영부인이 해외 순방 가는 것도 막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분노한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좀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몰라도 이게 국익과 관련된 문제는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예. 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저렇게 여당의 그것도 전략 담당하는 부총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무시하기도 어렵고 안 무시하기도 어렵고 국민들이 또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여당에서 얘기하기 여당에서 때문에. 저러니까 예. 뭐 그래서 사실은 비호감을 더 높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돌아와요 우리한테. 자, 민주당의 이 장외 집회 부분도 이제 마무리 지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장외 집회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측이 있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측이 있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뭐 저 이재명 대표, 예. 김혜경 여사, 그리고 개딸들, 그리고 친명 행제한 어중이 국회의원들, 뭐 그런 분들 또 뭐 아닐까요? 일부 언론. 네. 근데 민주당이 과거 촛불 탄핵 집회에 나왔을 때 인파, 인원, 그 열기 거기에 10분질도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경찰 추산으로는 2만 명이 안 됐다고 예, 하죠. 예. 뭐 민주당이 30만이라고 주장하는데 뭐 300만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네. 이게요, 인원을 산정할 때는 항공 촬영을 하고 면적을 다 검사를 해요. 계산하죠. 면적 계산하고 성글게 앉아 있는 데는 저 1평방미터당 몇 명, 그 촘촘하게 있는 경우는 몇 명, 이미 수많은 데이터로 대강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 딱 넣으면 불과 몇백 명 차이밖에 안 나와요. 아, 대단하네요. 실제 네. 그걸 또 요즘에는요, 이걸 확대해서 사람을 그냥 순식간에 스캔해서 AI가 쫙 하겠죠. 숫자를 딱 헤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머리가 둘인 사람은 저 두 명으로 되는데 머리가 하나면 한 명으로 다 계산이 돼요. 머리가 둘인 사람은 뭐 100만 명 나오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예, 뭐 그리고 예를 들어 검은색 모자를 이렇게 덮어써가지고 둘로 이래 될 경우 빼놓고는 하여튼 이게 너무나 정확해요 요즘. 예. 그래서 옛날보다 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숫자가 적은데 이 숫자가 적은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동료를 해서 그렇죠. 저 전국 현수막 다 걸고 차량 전부 다 동원해서 싣고 왔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광릉 경기도 그 포천에 있는 수목원, 예, 국립 광릉 수목원을 수목원. 갔어요. 네. 수목원에 갔는데 그 들어가는 길 입구에 저쪽에 보니까 거기도 이제 가자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탄핵 집회 특검법 뭐 집회로 가자 뭐 이래가지고 경문을 붙여놨어요. 예. 그리고 현수막이 계속 있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는 사실 밤 되면 다람쥐밖에 없는데 예?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붙여놨다는 붙여놨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람쥐도 모으려고 예, 했나 보죠. 정말 열심히 모았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간 사람들은 개딸들이나 친명 형제들만 갔을 텐데 이게 모아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 당은 당세가 이만큼 세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절대로 이재명을 교도소로 보낸 판결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러면 당신들 재미없다. 예. 이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 가는 사람들이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막 이럴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집회인데도 그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좀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스스로 우리 보수 진영 내지 국민의힘 내지는 정확하게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라고 봐요. 예, 예. 그건 뭐 틀림없어요. 위기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게 위기거든요. 예. 그렇죠. 조그만 이렇게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고 예, 예. 또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로 되치기도 가능한 그렇죠. 네. 그런 넘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되치기 하는 게 멋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지금 사안이라고 보죠. 예, 예.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우리 당의 회의실에 가면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존령이 걸려 있어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 그 내세운 자랑스러운 예. 건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전령을 걸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8년 전에 보수가 대분열해서 결국 불행한 사태를 겪었고 그 과정 이후에 지금까지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전령도 걸지 못해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처참한 그 정치적 환경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좌파 포퓰리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보수 정권을 세운 게 윤석열 대통령인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보수 정치가 여전히 우뚝 설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보수 정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이 보수 정치의 그 정치의 그 자산이에요. 그런 상징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제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에 보수 깃발을 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정말 그 어렵게 세운 건데 또 이렇게 잘못 우리가 관리해서 윤석열 정권조차 잘못되면 제대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모여들었던 이 보수의 깃발을 든 분들이 또 모이겠습니까? 보수 단일 대우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자라고 한 건데 그러면 지금 보수 단일 대우로 굳건하게 가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뭐 나날이 지금 이 내부 분열 내부 혼란 상황이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총질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이러니까 이준석 얘기입니다. 네. 이러니까 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하겠다고 마음만 굳건하게 먹으면 저는 뭐 순식간에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으니까 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보수 단일 대우로 뭉치면 뭐 순식간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우리 당과 우리 보수 진영의 분발을 요구하고 보수 단일 대우로 굳건하게 나가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7일이었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 교계가 다 모여서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시청각광장을 다 메웠어요. 30만 명 모였거든요. 차별화법 반대, 동성애 반대. 이분들이 다 나와서 대한민국 잘못 가고 있다.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많이 모이셨고 매주 또 광화문에 수만 명씩 꾸준하게 모이시는데 민주당이 뭐 5만 명 모으겠다, 최소 30만 명 모으겠다고 하고 나서 뭐 10,000명 조금 넘겨서 모은 걸 보니까 희망이 있다. 예, 그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치면 해낼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마무리 짓겠는데요. 예, 김재원 최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당내에 또 반대 세력들의 항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 뭐 요즘 별로 없어요.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즘은 하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했더니 이제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건 뭐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응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원 TV 들어가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김재원 최고 활동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이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돼. 우리 기회가 있고 아직도 뭐 2년 반이나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힘을 내시고 또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그래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어쨌건 구독 나가기 전에 눌러주시고 추천 눌러주시고 여기 보니까 계좌에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아투TV 후원 계좌에 또 이렇게 소액이라도 보내주시면 큰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